손지창은 드라마 마지막 승부를 통해 스타덤에 올랐으며 김민종과 함께 가수로도 활약한 90년대 인기 연예인입니다. 그는 데뷔 이후 출생의 비밀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으나 무응답으로 회피해왔습니다. 그러던 2001년 손지창의 부친이 인기 아나운서였던 임태근 씨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가수 임재범과는 이복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에 대해서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알고 있었으나 전혀 왕래가 없었다. 한 달 전 처음으로 3부자 상봉을 했으며 지난달에도 아내인 오연수 씨와 함께 서울 사당동의 아버지 집에 들렀다. 사실 손지창은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지도 못했으며 이모와 이모부 밑에서 자라면서 이모부의 성씨는 손씨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손지창은 어린 시절부터 연예계 시절까지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서를 쓸 때가 제일 싫었다. 사생아는 입대하지 못한다는 당시 법에 따라 군대에도 갈 수 없었다. 정신 이상으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루머가 돌 때 괴로움과 분노를 느꼈다. 임태근의 또 다른 아들인 임재범 역시 매우 어두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에게 외면받아 고아원에서 자랐고 이후에는 할머니 손에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임재범은 늘 불안하고 괴팍했다는 평이 뒤따르고 있죠. 그렇다면 임재범과 손지창의 아버지 임태근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은 과거 전설적인 스타 아나운서로 기억되는 임태근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임태근은 1932년 서울시 종로구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휘문중학교를 거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당시 아나운서는 대학교 졸업증이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임태근은 대학교 1학년 재학 중인 1951년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일념으로 무작정 서울중앙방송국에 쳐들어갑니다. 이때 임태근은 방송국장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제발 시험만이라도 보게 해달라며 떼를 썼다고 합니다. 결국 임태근은 예외적으로 아나운서 시험 자격을 가질 수 있었고 그 결과 시험에 합격하며 서울중앙방송국 아나운서로 입사합니다. 이후 20곡개와 노래자랑 등 당대의 인기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특히 임태근은 거의 모든 종목의 스포츠캐스터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가 처음 스포츠 중계를 맡아 현장 방송을 마치고 복귀하자 선배들은 너는 아나운서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극찬할 정도였죠.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해외 원정 경기 중계 방송 멘트는 임태근 아나운서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우리 아나운서가 외국에 나가 처음 중계 방송을 한 건 1948년 런던 올림픽 때 민재호 아나운서였다. 이후 내가 해외 스포츠 중계를 자주 하며 그 말을 제일 많이 한 덕분에 제 전용으로 굳어지게 된 것 같다. 50년대 임태근의 인기는 매우 놀라울 정도였는데 택시기사는 임태근을 태운 게 영광이라며 요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팬레터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쏟아졌으며 사무실로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임태근이 숙직하는 날이면 인류 요정이나 음식점에서 밤잠을 보내곤 했습니다. 한 번은 임태근이 아시아 여자농구 중계를 마치고 비행기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때마침 어맹란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기자는 다음날 임태근과 어맹란의 약혼설을 대서특필하기도 했죠. 그리던 1964년 MBC로 자리를 옮겨 자신의 이름을 딴 임태근의 모닝쇼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임태근은 이처럼 오랜 시간 방송을 진행하면서 얻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합니다. 임태근은 당대 최고의 스타 아나운서에다 권력자들의 동정을 전하는 입이다 보니 대통령들과의 인연이 깊었습니다. 특히 그를 좋아한 이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으로 대통령은 임태근을 임변사라 부르며 격의 없이 대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이 대통령이 KBS 사옥으로 불쑥 찾아가 임변사 보고 싶어서 들렀소라고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임태근을 알게 된 계기는 1959년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 여자 농구대회 한일 결승전이었습니다. 임태근은 이 경기를 현장에서 중계하며 여자 농구단이 숙적 일본을 제쳤다는 승전보를 대한민국에 전했습니다. 금회 환영 후 선수단과 함께 경무대로 초청된 임태근을 보자 이승만 대통령은 그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임 변사 수고가 참 많았네. 어떻게 그렇게 말을 빨리 하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생생하게 중계를 하나. 참으로 용하구먼. 한 번은 아찔한 기억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 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할 때 임태근은 황당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활주로에 대통령 비행기가 굴러들어오고 있습니다라고 해야 할 것을 지금 대통령이 굴러들어오고 있습니다라고 해버린 것이었죠. 이로 인해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 아니냐며 질책당하고 심할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던 1960년 4월 19일 자유당 정권의 독재 정치와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가 일어납니다. 이 시기 학생들과 시민들은 언론에 불신이 가득했고 국영방송인 KBS의 아나운서는 정권의 앵무새라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KBS는 단 한 줄의 시위 기사도 싣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국의 정부는 KBS에 이승만 대통령의 사선을 축하하는 미 국무장관의 축하 메시지를 방송하라고 지시합니다. 임태근 아나운서가 이 방송을 진행했는데 이를 본 시위대가 KBS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이승만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해온 KBS를 때려 부수러 직접 나선 것이었죠. 이에 이태근 아나운서는 방송국의 뒷담을 넘어 국립박물관 관사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들이 그를 찾아내 따졌습니다. 당신은 운동장에서 슛 골인 이런 것은 잘하면서 학생들이 피 흘리는 현장은 왜 중계하지 않느냐. 당시 일부 강경파가 당장 방송국을 때려 부수자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온건한 학생들이 나서서 방송국은 국민의 재산이다라고 만류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학생 대표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임태근의 목소리로 방송해준다는 조건으로 순순히 방송국에서 물러났습니다. 임태근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싸움을 중계하지 않는다며 방송국을 비난했지만 국영방송인 KBS에서 그런 중계를 하도록 허가가 나올 리가 없었다. 시위대가 일개 아나운서인 나를 찾은 건 그들이 방송국에 아는 인물은 아마 나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후 이승만이 하야하자 KBS 등 언론인들은 방송 중립을 선언하며 자성했으며 임태근은 대북 방송만 전담하는 제2방송으로 잠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이 일어납니다. 당시 박정희 군부는 KBS에 전화해 육사생도들이 쿠데타를 지지하는 데모를 할 테니 생중계하라고 지시합니다. 이 육사생들의 5.16 지지 시가 행진은 전두환 당시 대위가 주도하고 실천한 것이었죠. 그리고 임태근이 직접 이 중계를 맡았고 동대문에서 시청까지 생도들과 걸으며 중계를 진행합니다. 혁명을 지지하는 뜻으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보무도 당당하게 식가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후 지지행진이 끝나자 박정희 장군은 임태근에게 걸어와 그의 손을 잡고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혁명을 범국민적 혁명으로 만드는데 크나큰 공을 세웠습니다. 실제 임태근이 쿠데타 지지 중계 방송을 하자 국민은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를 기정사실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계를 계기로 임태근은 박정희 의장이 머물던 장충동 공관에 불려가 박정희 내외와 저녁을 함께 먹는 등 또 다른 권력과 연을 맺었습니다. 훗날 임태근은 자신이 쓴 글에서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도 혁명을 완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인 중계방송을 맡았다는 충책감에서 피곤한 것도 배고픔도 잊은 채 일에 몰두했었다. 내 일생에 가장 바쁘고 보람 느꼈던 날이었다. 그리고 1961년 12월 31일 KBS가 첫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때 임태근이 사회를 봤으며 방송국에는 박정희 당시 의장이 초대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KBS 텔레비전 방송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KBS 텔레비전의 첫 전파가 발사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임태근은 텔레비전 방송 개국과 함께 그랜드쇼를 진행했는데 이 방송은 KBS의 대표적인 쇼 프로그램으로 자리잡는 데 성공합니다. KBS의 간판이었던 임태근은 1964년 4월 텔레비전 방송을 준비하던 MBC로 이적합니다. MBC 방송부장으로 승진한 그는 KBS의 방송 인력을 빼오라는 처 신무를 맡아 간판급 아나운서와 함께 이적했다고 합니다. 임태근은 MBC TV 개국과 함께 아침 방송으로 임태근 모닝쇼를 방영합니다. 이는 NHK의 기지마 모닝쇼를 하는 것을 본딴 것이었죠. 이처럼 당시 우리 방송은 일본 프로그램 포맷을 자주 베꼈는데 방송 관계자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일본 신문이나 일본 방송 잡지, NHK 사보 등을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궁리했어요. 때로는 동경 특파원에 부탁해 일본 프로의 녹화 테이프를 보내게 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어요. 그리고 임태근은 MBC 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임태근 모닝쇼 외에도 중요한 프로그램은 직접 맡았습니다. 1967년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도 임태근과 강영숙 아나운서가 함께 밤새 진행하였습니다. 선거는 박정희와 윤보선의 각축으로 일대 접전을 벌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승리하였습니다. 다음날 임태근은 청와대의 부름을 받고 대통령과 식사하였습니다. 밤을 꼬박 새고 아침 10시쯤 해장국집에 가서 허기를 때운 뒤 개표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종합방송실로 갔습니다. 이때 청와대 유경수 여사로부터 강영숙 아나운서와 함께
잠시 들르라는 전갈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밤을 샌 얼굴 그대로 강영숙 아나운서와 함께 청와대로 갔어요. 박 대통령도 식당으로 내려와 어깨를 두드리고 가셨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딴 TV쇼로 인기 절정에 달했던 임태근은 방송을 하차해야만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71년 총선에 그를 민주공화당 후보로 내세운 것이었죠. 당시 민주공화당은 기지마 모닝쇼를 진행하던 기지마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되는 것을 보고 임태근을 비밀병기로 활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박정희 정권은 야성이 강했던 수도 서울의 당선자를 내고 싶어 임태근을 서대문을에 출마시켰습니다. 당시 그의 상대는 김대중의 오른팔인 김상현이었습니다. 과거부터 임태근과 김상현은 상당한 절친이었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면서 서로 비방하지 말고 페어플레이를 하자고 약속합니다. 실제 둘은 서로 손을 맞잡고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하겠다고 선언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태근의 말에 따르면 선거자금으로 청와대에서 2천만 원이 내려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선거에서 임태근은 김상현에 밀려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MBC는 낙선의 시래에 빠진 그에게 복직하라고 권유했고 임태근은 MBC 상무로 복귀합니다. 그러던 1974년 8월 15일 윤영수 여사가 세상을 떠났고 큰딸 박근혜가 퍼스트레이디를 맡았습니다. 그러자 MBC에서는 신년TV 특집 프로그램으로 대통령령의 박근혜 양과 함께를 방영합니다. 당시 전무였던 임태근이 사회를 보며 대통령의 큰딸과 대담하는 방송을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1980년 12.12 군사 쿠데타에 이어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발합니다. 이때 이완의 사장이 경질되면서 임태근은 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두환 정권의 핵심 실세들과 가까운 이진희가 새로운 사장으로 취임합니다. 이진희 사장은 전두환 정권이 출범한 새 시대를 맞이하여 구시대 인물을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대다수의 중역들에게 사직을 요구합니다. 결국 임태근을 비롯한 많은 간부들은 방송계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퇴사 후에는 개인 사업을 했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대한고용보험 상무 등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임태근은 아나운서로서의 활약상과는 별개로 복잡한 사생활로도 주목받게 됩니다. 90년대 이후 대중의 기억에서 멀어져가던 임태근은 다소 복잡한 가족사가 알려지면서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이는 손지창 씨가 2001년 언론을 통해 그의 복잡한 가족사를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최고 아나운서로 명성을 떨쳤던 임태근 씨가 나의 생부이며 가수 임재범 씨가 이복 형이다. 실제 과거 임태근은 두 번째 가정에서 임재범을, 세 번째 부인과 사이에서 손지창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들의 성장 과정을 외면하고 책임지지 않아 임재범과 손지창은 매우 힘겨운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임재범의 경우에는 임태근이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아 호적에도 올라가지 못했고 관심도 받지 못한 채 고아원에서 자라도록 방치합니다. 이후 임태근이 다른 여성과 재혼한 뒤에야 임재범을 호적에 올려주었는데 임재범의 생모가 아닌 두 번째 부인의 아들로 호적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태근은 미스코리아 충북 출신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가 낳은 아들이 손지창입니다. 하지만 임태근은 손지창을 태어날 때부터 모른 척했다고 합니다. 결국 손지창은 엄마의 친언니인 이모 부부의 가정에서 자랐고 이모부의 성씨를 따라 손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지창은 중학교를 다닐 때 이모 부부에 의해 자신의 생부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은 화목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형과 누나들이 사실 사촌형과 누나라고 알게 되어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학교에 합격하고 임태근에게 첫 등록금을 지원해달라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임태근은 이마저도 거부했고 손지창은 분노하여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등록금을 달라고 찾아갔던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아버지로서 아들의 첫 학기 등록금만큼은 내주는 것으로 최소한의 도리는 해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찾아갔었다. 여담으로 손지창은 아직도 이모와 이모부를 부모로 생각하며 오연수 또한 그들을 시부모로 부르며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의해 임태근의 여성 편력과 사생아에 대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방송에서는 손지창이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그와 친분이 두터운 방송사 고위 관계자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찍은 것이며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생각도 없고 다시 보고 싶지도 않다. 실제 임태근은 사실상 은퇴한 방송인이었음에도 2000년대 초반까지도 방송계의 영향력이 매우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계 고위직들은 선배인 임태근의 체면을 생각해서 손지창에게 어거지 화해를 시킨 것이었죠.
이로 인해 임태근은 많은 질타와 비난을 받았지만 인터뷰에서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아들이 다 자기 분야에서 이름을 얻은 것이 자랑스럽다. 어디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두 아들을 둔 것이나 귀여운 손자 손녀를 얻은 것을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두 아들이 어릴 적부터 안고 살았을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낀다. 결국 손지창과 임재범 두 아들들은 생부를 외면하고 각자의 이세를 위해 호적을 정리한 뒤 임태근과 완전히 의절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임태근은 버스에서 내리면서 발을 헛디뎌 목을 다쳤고 하반신 마비를 입어 휠체어에 의존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에 임재범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며 몸과 마음도 많이 망가진 것은 알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누구의 탓도 아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1일 임태근은 향년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상주는 임재범이었으며 손지창, 오연수 부부도 빈소를 지켰습니다. 임재범과 손지창은 아버지 임태근과 의절했지만 그래도 혈연은 어쩔 수 없다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과거 임재범은 한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손지창을 만났다.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다. 정말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받았을 때는 마음 깊숙이 있는 상처를 숨기지 못하겠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